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단넷 컴프 그에서 여러 단넷 구현체들 아까 키노트에서 봤듯이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옛날부터 쓰던 것도 있고 단넷 코어도 있고 그다음에 뭐 모노라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 구현이랑 이제 뭐 요즘에는 리눅스나 맥에서도 단넷을 쓸 수 있으니까 여러 플랫폼을 두루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1년 동안 만들어 왔는데요. 그 경험을 좀 가볍게 경험 위주로 공유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거 코드나 이런 건 하나도 안 나올 거고요. 네, 그래서 저도 단넷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제가 뭐 여기서 이미 오랫동안 하신 분들 앞에서 기술적으로 뭔가 주름 잡을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네, 경험당 처음 단넷을 해보고 느낀 점을 공유하는 정도로 가볍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자 신청을 할 때 까먹고 오픈소스로 요거를 까먹고 거기다 안 썼는데 발표자로 만들면서 그게 떠올라가지고 여기 장표에서만 이렇게 넣습니다. 저는 플라네타리움이라는 아까 키노트 서기준 님이 했던 그 플라네타리움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홍민희라고 하고요. 제 소개를 잠깐만 하자면은 저는 원래 이제 주로 이미지가 안 나온다. 네, 주로 이제 파이썬을 주로 하던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단넷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해봤고 물론 고등학생 때 막 비주얼 베이직이나 단넷 이런 거 많이들 하니까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럴 때 좀 써보긴 했지만 그걸로 뭔가 제품을 만들어 본 적은 없는데 주로 파이썬 했었고 파이썬으로 오픈 소스 하는 거 좋아하고 네, 그랬었는데 그러면 제가 어쩌다 이렇게 단넷을 하게 됐냐라고 하면은 이제 작년 여름에 이제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아까 키노트 나왔던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고전 게임은 30년 지나도 뭐 어떻게든 뭐 에뮬레이터나 도스박스 이런 거 구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도 과연 그럴까 하면은 그렇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고전 게임은 하던 거 세이브 파일 잘 백업하면은 내가 했던 것들 남아 있는데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은 뭐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이제 구글에서 섭종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뭐 환불이나 뭐 섭종 게임 하는 법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 뭐 섭종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물론 이제 세간에서 뭐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서버리스라고 하면은 서버가 정말 없다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서버 코드 안 짜도 우리가 알아서 해줄게 약간 그런 의미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제 정말로 서버 클라이언트에서 말하는 그 서버의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노드가 부담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의 서버가 없는 이제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만들고 있는 게임이기도 하고요. 저희 팀에서 그래서 이제 저는 정확히는 이제 저 게임을 직접 다 만들진 않지만 저 게임에서 쓰려고 저희 게임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서버가 없이 P2P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일종의 비트토렌트처럼 돌아가는 게임 온라인 게임을 만들고 싶다 했을 때 그런 게임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임을 만들려고 하면은 공통적으로 필요할 만한 것들을 모아서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오픈소스로 리플래닛이라는 걸 만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런 종류의 게임에서 갖다 쓸 수 있는 네트워크나 스토리지 같은 것들을 추상화한 라이브러리이고요. 이제 중앙에서 보통 게임사가 서버를 뭐 이렇게 운영하는데 그 대신에 이제 비트토렌트처럼 게이머 기기끼리 노드끼리 통신해서 이제 게임을 해보자 뭐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그것만 있으면 사실은 옛날에 스타크래프트 그 뭐라 그러죠? 그 랜으로 로컬 랜으로 플레이하던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월드 레벨로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뭔가 치팅이나 이런 걸 막고 뭔가 세계가 영속적으로 가려면은 이제 블록체인 비슷한 걸 결국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플레이어가 일관된 상태를 봐야 되죠. 그러니까 합의라고 하는 것들 같은 월드뷰를 봐야 되니까 이제 BFT라고 뭐 비잔틴 폴트 톨러런트한
그런 합의 같은 것들을 결국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중앙에 어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나 있어 우리 다 같이 이거 믿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뭔가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영속성을 구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뭔가 매스 리플리케이션 같은 걸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노드가 데이터를 나눠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잠재적인 악의적인 플레이어, 특히 게임은 그럴 만한 동인이 더 많죠. 그래서 뭐 핵이나 치트 같은 거 쓸 때 이제 그 사람이 보기에는 뭐 뭔가 자기한테 유리한 세계를 볼 수는 있어도 전체적인 월드를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치팅의 영향을 받지 않게, 예, 이렇게 이건 좀 약간 설명이 좀 아무튼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발표는 아니니까 그런 걸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왜 단넷으로 하게 됐느냐 이제 하면은, 사실 저는 파이썬을 제일 많이 써보긴 했지만 보통 서버 만들 때 파이썬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이번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서버는 아니니까 이제 뭐 리눅스에서 돌리는 그런 게 아니라 보통 게임 돌릴 때 뭐 PC 이런 건 많이 쓰지만 이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 뭘 쓰냐 이제, 그래서 뭐 아까 얘기했듯이 클라이언트끼리 노는 건데, 클라이언트에서 돌아가는 게임 클라이언트를 이제 무슨 언어로 만드냐 하면은 보통 이제 결국 게임 엔진 뭘 쓰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제가 선택한다기보다는 게임 엔진이 이제 결정을 해주는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게임 엔진 그때 보통 뭘 많이 쓸까 이런 걸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하자면 C++를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여전히 게임 쪽은. 근데 저는 어쨌든 C++가 그렇게 자신은 없었고, C++에 이제 병특 때는 썼는데 이제 그때 저는 되게 슬펐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워크나 엔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소프트웨어의 진입점을 자기가 갖고 있고, 이제 프레임워크를 쓰는 사람들이 그 진입점 안에서 이제 컨트롤 플로우가 이 부분에 한해서는 내가 훅을 열어줄 테니까 이 부분만 너네가 코딩해 하는 관점이지만, 라이브러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라이브러리는 쓰는 사람이 메인 함수를 다 가지고 있고 거기서 코딩이 되고, 라이브러리 필요한 부분만 우리 거를 호출해 쓰는 방식이니까 그러면 훨씬 설계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C++에서 잘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뭐 패키지 매니저 뭐 이런 거 없다는 것도 한몫하고요. 네. 그래서 좀 찾아봤는데 최근 기사예요. 작년 기사인데 뭐 이거는 유니티 CEO가 주장하는 거니까 과장도 있겠지만,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게임의 반 이상이 유니티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반은 과장일 수도 있지만 상당히 많다고 느꼈고, 저도 게임 개발을 안 하고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유니티 많이 쓴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유니티 플러그인을 만들려고 했는데 왜 굳이 단넷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냐 하면은, 이제 유니티 말고도 찾아보니까 C# 스크립팅 지원하는 엔진은 꽤 많이 있더라고요. 뭐 단넷 기반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블럭 익스플로러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아니니까 RDBMS 들어가지고 쿼리 쳐가지고 보는 그런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주요한 도구들을 같이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어쨌든 간에 뭐 유니티로 만들 게 아니니까 보통은 GUI나 웹으로 만드는 게 편하죠,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그런 거 만들 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단넷 안에서의 뭔가 포터빌리티는 좀 높이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단넷 구현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단넷 프레임워크, 우리가 2000년대 초반부터 봤던 그런 단넷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모노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주로 리눅스 쪽에서 많이 쓰던 건데, 단넷 프레임워크를 클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넷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그 IL을 똑같이 돌릴 수 있는 VM이랑 그다음에 C# 컴파일러도 오픈 소스로 만들었고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 리눅스 쓸 때 이제 그놈을 많이 썼는데, 그놈을 만든 이제 그 미겔 드 이크자라는 사람이 만든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은 자마린 만들어서 그걸 사업하다가 MS한테 팔린 것 같더라고, 자마린이. 그리고 UWP, 저는 뭐 이거 써본 적은 없지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자마린이 모노 기반으로 시작했는데 뭐 iOS로 컴파일되고 맥OS, 근데 iOS가 뭐 VM 돌리고 이런 게 뭐 약관상 안 돼요. 그래서 뭐 그 AOT로 컴파일 하더라고요. 나오는 코드는 오브젝트 C 기반의 뭔가가, C샵으로 짜면은 오브젝트 C 컴파일한 뭔가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해한 거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모노랑은 다르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넷 코어 이제 차세대
.NET 코어가 있고요. 그래서 구현이 되게 많구나 생각했는데, 그래서 어떡하냐 찾아보니까 LMS 공식 홈페이지 보면 문서 보면은 .NET 스탠다드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런 다양한 구현체들 사이에 API가 조금씩 다 달라요. 일치하지가 않는데 거기서 완벽한 그 교집합만 이렇게 잘 잘라내서 만든 API 셋 표준이에요. 그래서 각 플랫폼들이 현재 최신 버전이 이제 .NET 스탠다드 2.0을 지원하고 있고 C# 3.0이 나오면은 C# 3.0 .NET 스탠다드 2.0이 아니고 2.1이던가요? 2.2던가요? 예, 그게 나올 거고요. 근데 아마 저는 당분간은 그건 못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유니티가 언제 지원할지 몰라서. 그래서 저희도 .NET 스탠다드 2.0을 타깃으로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NET 구현체도 많지만 OS도 이제 많아졌어요. 옛날에 윈도우만 생각하면 되는데 당장 지금 저 컴퓨터도 맥OS고요. 리눅스도 있고, 그다음에 모바일 게임은 모바일에서 많이 하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뭐 아이패드 OS 막 이런 거 따져보면은 되게 고려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테스트를 어떻게 하느냐 해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모노만 테스트를 했어요. 모노가 이제 가장 이식성이 그 당시 높아가지고 이제 맥이랑 리눅스랑 윈도우에서 이렇게, 윈도우는 아마 이게 모노가 아니고 .NET 프레임워크로 돌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이제 구현체가 많으니까 여러 구현체, 여러 플랫폼을 이렇게 매트릭스로 이렇게 곱해서 만들고, .NET 프레임워크 윈도우밖에 없으니까 윈도우에서만 돌리면 되고요. 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CI, 그러니까 맨 처음에 트래비스를 썼는데 트래비스가 너무 느려가지고 에이저로 옮겼어요. 에이저가 윈도우도 지원하고 맥OS도 지원하고 리눅스도 지원하고 해서 이렇게 옮겼고, 이제 이런 식으로 리눅스, 윈도우, 맥 이런 식으로 해서 런타임 플랫폼별로 테스트를 이제 매 푸시마다 매 패치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이제 패치를 했는데 어떤 내 로컬에서는 잘 돌지만 어쨌든 다른 플랫폼이나 다른 그 .NET 런타임에서는 깨질 수 있잖아요. 그거를 미리 다 확인해서 깨지지 않아야만 이제 머지할 때 이렇게 머지 버튼이 활성화되게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아까 잠깐 보여드린 이제 게임도 유니티로 만들고 있어서, 근데 아까 되게 초록색 이렇게 빡빡하게 잘 여러 군데서 테스트를 하니까 되게 사실 그 심리적 안정감이 되게 좋아요. 예, 이 정도면 됐겠지 싶었는데 실제로 게임에서 붙여봐서 하면은 또 게임에선 또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예, 같은 것도. 그래서 왜 그러지 뭐 유니티도 모노인데 모노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왜 여기서는 다르지? 뭐 모노를 좀 옛날 거 쓰나? 아니면 엄청 블리딩 엣지를 쓰나? 막 이렇게 해서 찾아봤는데 블리딩 엣지를 쓰는 수준이 아니고, 지금 이게 뭐냐면은 그 업스트림 모노랑 다운스트림 그 유니티, 저기 보시면은 유니티 테크놀로지스 슬래시 모노잖아요. 유니티에서 모노를 포크해서 그 위에다가 자기네가 얹은 이제 다운스트림 패치가 되게 많아요. 예, 지금 보면 730, 그래서 깃허브에서 너무 크다고 다 보여주지도 않을 정도로 다운스트림이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코드가 되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르게 동작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 뭐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유니티가 이미 메인 루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프레임워크처럼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 위해서 돌아가니까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제 또 얘네가 iOS 타겟팅 할 때는 IL2CPP라고 해서 아까 지나가듯이 얘기했지만 iOS 그 앱스토어, 애플 앱스토어는 약관에서 VM 같은 걸 구현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NET을 쓰려면은 AOT로 컴파일을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리플렉션 이런 것도 그 뭐 리플렉션으로 메타데이터 가져오고 이런 건 되는데 IL2CPP 쓰면은, 근데 뭐 바이트 코드 생성이나 이런 건 다 막혀 있고요. 그래서 동작이 다를 만한 이유는 많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일단 서브 프로젝트로 뭘 하나 만들게 됐는데, 그게 바로 이제 유니티 플레이어 환경에서 X유닛을 돌리는 걸. 원래 유니티 자체에 N유닛은 실행기가 내장되어 있어요. 근데 리플레인이 저희는 X유닛으로 유닛 테스팅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쓰진 못했고, 그래서
이걸 해서 실제로 시행을 해보니까 모노에서 그 엑스유닛 공식 콘솔 러너 그걸로 테스트 실행하는 거랑 요 유니티 러너 유니티에서 엑스유닛을 실행하는 거랑 테스트 결과가 가끔 종종 다르더라고요. 특히 뭐 네트워크나 이런 뭔가 시스템 I/O랑 가까워질수록 동작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제 유니티까지 실행을 해서 되게 말도 안 되게 많은 환경의 조합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늘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유니티가 지금 모노 기반인 뿐만 아니라 모노의 어떤 되게 깊은 다운스트림 패치 셋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단내 코어 기반으로 바뀌면 좋지 않을까 차세대인 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다 보니까 개발 환경 일관성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원래 단넷 제가 제 인상으로는 10년 전, 20년 전 인상으로는 이제 ID 친화적이고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로 모든 걸 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 쓰고 뭐 약간 뭐 그런 인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GUI 중심의 워크플로우, CLI 같은 거는 전혀 안 쓰거나 뭐 있으면 좋지 뭐 약간 거의 그런 느낌.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필수인 건 GUI다. 약간 그런 세계관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개발 환경을 간소화시키거나 재현성을 높이는 거는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현성이 아주 중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이미 윈도우를 쓰고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다 통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현성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리눅스 쓰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팀 내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동료들이 이제 개발 환경을 되게 일관된 개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을 하고 만드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는 거는 아니고 일관성이 있으면은 개발 환경 세팅이 이런 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일관성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편해서 좋기는 하는데 저희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라서 뭐 기여하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 이제 윈도우로 개발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깔아서 써라고 저희가 할 수 없어요. 패치 보내는 사람들한테 뭐 자기가 리눅스 쓰겠다는 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네, 방금 얘기했듯이 뭐 그렇게 저희가 어떤 환경을 특정해서 이걸 꼭 쓰세요라고 주문하기가 무리한 면이 있고 그래서 뭐 꼭 근데 기여자들은 사실 좀 핑계일 뿐이고 저희 이제 저랑 이제 저희 메인테이너 두 분, 탑 메인테이너 두 분인데 저만 해도 사실은 원래 빔 쓰던 사람이고 네, 다른 한 분은 이맥스 쓰던 사람이고 뭐 이제 그런 네, 팀이기 때문에 애초에 이제 그런 걸 좀 약간 그런 거에 사실 거부감이 있는 것도 솔직히는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좀 다 편하게 뭐 이렇게 딱 일관되어 있는 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 코드에 기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환경을 다 맞추는 뭐 그런 걸 추구하기보다는 이제 환경이 또 좀 많이 상이하더라도 이제 같은 결과물로 빌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자.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찾아보게 됐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에디터 컨피그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은 ID 혹은 뭐 코드 에디터가 이제 코드 스타일 따르게 일관되게 뭐 하드 탭을 쓰느냐 소프트 탭을 쓰느냐 보통 C샵에서는 소프트 탭을 쓰죠. 그다음에 뭐 드라쓰기는 뭐 2칸 쓰는 언어들도 있고 뭐 4칸 쓰는 언어도 있고 8칸 쓰는 언어도 있고 막 이러는데 이제 보통 단에서는 4칸 쓰죠. 저희도 4칸을 쓰고 그래서 이제 4칸으로 이렇게 맞추기로 하고 뭐 줄당 뭐 몇 컬럼 쓰냐. 저 예전에 파이썬 쓸 때는 80컬럼을 딱딱 맞춰서 썼었는데 단넷에서는 그거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100칸으로 했는데 이것도 늘리고 싶은데 이제 좀 네, 계속 논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파일 마지막에 뭐 이제 엔더블라인 문자 넣는 거 뭐 이거 이제 유닉스 쪽에서는 되게 날카롭게 구는 신경 많이 쓰는 뭐 그런 별거 아닌 건데 네, 그런 거 깃에서 이거 뭐지 EOL 문자 파일 마지막에 안 넣으면 빨간 줄 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빈줄에 들여쓰기를 한 블럭 안에서 비어 있는 줄에 공백 문자를 굳이 넣는 사람들이 있고 꼭 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줄 뭐 뒤에
금액 문자들 남겨도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뭐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소한 것들인데 괜히 뭐 기타 뭐지 그 오픈소스에서는 이런 걸로 막 괜히 마음 상하고 패치할 때 뭐 이런 걸로 실행해하고 이런 게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디터 컨피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우리는 꼭 UTF-8에서 쓴다. 이제 뭐 엔드 오브 라인 넣는다. LF 문자로 캐리지턴 없이 넣는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이런 아까 얘기했던 것들,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뭐 확장자별로 또 따로따로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메이크 파일 같은 거는 소프트 탭 쓰면 안 되잖아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번에 좀 놀랐던 게 단넷을 위한 속성들이 또 따로 다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네이밍 룰 같은 거를 다 강제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요게 대부분의 에디터에서 플러그인 따로 에디터 컨피그란 플러그인 설치하지 않고도 비주얼 스튜디오도 그렇고 라이더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으로 지원을 해서 저걸 저장소 안에 저 에디터 컨피그 닷 에디터 컨피그라는 설정 파일을 넣어 놓으면은 클론에서 거기 기여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따로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설정으로 에디터가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 기반에서 작업할 때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코드 컨벤션을 준수하면서 이제 노력하지 않고도 준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바로 도입을 했고요. 이제 그 외에도 이제 에디터 동작 뭐 이런 식으로 맞추는 걸로 충분하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이제 뭐 여전히 간단한 거 고치려고 메모장으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막 또 메모장을 고치면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뭐 앞에 UTF-8인데 뭐지 바이트 오브 마크 붙이는 거 막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그다음에 뭐 VI로 고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깃허브에 요즘엔 깃허브에서 웹에서 파일 고치는 게 돼요. 고쳐가지고 플리캐스트 날리는 게 되는데 의외로 그걸로 패치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 기여할 때 뭐 오타 수정한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굳이 막 클론을 받아서 고치기가 번거롭다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깃허브 웹 에디터로 고쳐서 플리캐스트 보내는데 이제 이런 데서 그러면 에디터 컨피그가 잘 동작하냐? 동작하는지 안 동작하는지 전 잘 모르는데 동작 안 할 것 같아서. 네. 그다음에 뭐 그런 거 이해해도 플리캐스트 머지 하기 전에 그런 실수 같은 거 다 바로 잡은 상태에서 마스터로 넣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었어요. 그리고 로컬에서 빌드할 때도 이제 뭐 그런 뭐 이제 코딩 스타일이나 뭐 그런 것 가이드라인에 대한 것도 같이 체크가 돌아서 그런 거가 다 부합을 해야지만 빌드가 되게 이렇게 통합이 돼서 그러니까 따로 체크하는 자동화를 해놔도 그 스크립트를 사람들이 실행을 안 하더라고요 따로. 네. 막 git 훅 이런 걸로 만들어도 사람들이 그 뭐지 커밋할 때 훅 이그노 다 해가지고 안 돌리고 막 하고 왜 느리니까 일부러 막 그런 걸 피해서 한 다음에 이제 막 푸시하고 막 이러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뭐 이왕이면 이렇게 해도 이거 이제 여기까지는 완전 베이스라인이고 그 위에서 이제 코드 편집기에서 바로바로 보이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찾아보니까 이게 저 되게 감탄한 것 중에 하나였는데 단넷에 로즐린 애널라이저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보통 리습 쪽에서 매크로라는 걸 많이 만드는데 C 프리프로세서에서 얘기하는 매크로랑은 완전 다른 거죠. 그 AST 레벨에서 코드를 이렇게 조작을 하는 그런 거가 전통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제 사실 리습하는 사람들이 이걸로 되게 뻐겨요. 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단넷의 이제 대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컴파일러 내부의 API를 그냥 직접 건드리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읽는 것만 하는 것도 되고요. 고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보통 린트 이런 세커 이런 건 읽기만 해도 되겠죠. 네. 그래서 시전 처리는 이제 토큰 단위로 치환하거나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에서 토큰 수준 접근도 되고 그 다음에 커머니스트처럼 구문 트리를 그냥 그 수준에서 다룬 것도 되고 좀 더 좋은 걸로는 리플렉션 API 쓰듯이 의미론 수준에서 그러니까 뭐 이 클래스에 어떤 프로퍼티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읽는 것도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런타임이 아니고 빌드 시점에 그런 API로 이렇게 탐색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예 바닥으로 내려가서 컴파일된 그 바이트 코드 수준에서도 조작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로즐린 애널라이저 프레임워크를 써서 내가 뭐 애널라이저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유계서로 그냥 배포를 할 수 있더라고요. 재사용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만들었던 거 아니고 쓰면 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뉴겟 그 CS 프로젝트 파일 디펜던시에다가 이제 이 로즐린 애널라이저 패키지 쓰고 싶은 거를 디펜던시로 넣으면은 그냥 실행이 되더라고요. 빌드할 때 자동으로. 그래서 그런 거가 되게 쓰면서 되게 감탄했고 이전에 썼던 다른 언어들에서는 본 적이 없었던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말 좋은 거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나 라이더 같은 IDE에서 그 이런 애널라이저 써가지고 만든 체커들이 빨간 줄이 잘 뜨더라고요. 막 그냥 타이핑 하고 있는 와중에 되게 빨리빨리 바로바로 떴고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뿐만 아니라 그냥 옴니샵이라고 해서 이런 단넷용 ID를 구현한 백엔드 그 랭귀지 서버 프로토콜 써가지고 만든 옴니샵이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옴니샵이 뭐 빔에도 붙고 이맥스에도 붙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도 뒤에서 백엔드가 옴니샵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옴니샵이 붙는 편집기에는 그냥 로즐린 애널라이저로 만든 체커들이 빨간 줄이 다 이렇게 잘 표시가 돼요. 이게 되게 감탄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애널라이저들이 몇 개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제 스타일캅이라고 옛날에 원래 전통적으로 스타일캅이라는 게 있었어요. 로즐린 애널라이저 이런 거 없었던 시절에부터 MS에서 만든 스타일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로즐린 애널라이저 API를 써가지고 로즐린 애널라이저로 그냥 재구현한 거예요. 네, 재구현한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얘기했던 에디터 컨피그로 했던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규칙들을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가로 위치 뭐 여는 가로 중가로를 이렇게 보통 단넷에서는 다음 줄에 열잖아요. 뭐 그런 거라던가 뭐 필요 없는 괄호를 지운다던가 뭐 반대로 우선순위가 모호한 연산자들 뭐 보통 곱하기가 이제 더하기 빼기보다 먼저 나오니까 보통 그걸 생략할 수도 있고 하는데 스타일캅 디폴트는 이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괄호를 쓰라 뭐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해주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디폴트 웬만하면 쓰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클래스나 멤버 이름들 뭐 당연히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고 자바처럼 소문자로 시작하면 안 되고 뭐 등등등 뭐 그런 여러 뭐 뭐죠 프라이빗이면 언더바로 필드 이름 줘야 되고 막 그런 컨벤션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그거를 이제 강제하게 해줘요. 네. 사실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저희가 오피니언이 사실 별로 없었어요. 단넷 하던 사람들이 아니 저희 팀에서 단넷 원래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특별히 오피니언은 없는데 어차피 아예 다른 언어를 썼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디폴트를 많이 따르는 편이고 그냥 디폴트 따르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이게 우리가 좋아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쓰길 따르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그 외에도 선언들 뭐 뭐죠 뭐 프로퍼티보다 필드가 먼저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규칙들 이제 뭐 유징도 알파벳 순으로 하되 뭐 시스템 그 단넷 스탠다드에 있는 API는 맨 위에 올리고 뭐 약간 그런 그 정렬하는 나열하는 순서에 대한 컨벤션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알아서 다 체크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XML 문서 요거는 이제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문서를 같이 하는데 이제 새로 API 메서드나 이런 거 추가했는데 XML 문서 누락되는지 체크 이런 것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있는 규칙들은 다 이렇게 막 끌 수도 있고 하나만 끌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들여쓰기 같은 거 4칸으로 하고 싶지 않다 2칸으로 하고 싶다 이런 거 다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데 거의 설정 안 하고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 뭐라고 있는지 여전히 잘 모르는데 매니스 애널라이저라고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스타일캅에 없는 규칙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쓰고 있고 저희는 이제 줄당 최대 폭 고정 100자로 고정하려고 해서 쓰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것도 좀 신기해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MS 공식이에요. 뉴게서로 받을 수 있고 뭐 윈도우에서만 쓸 수 있는 API 뭐 맥에서만 쓸 수 있는 API 이런 걸 썼는지를 체크해줘. 예를 들면 아까 키노트에서 나왔던 그 윈폼즈 같은 거 그런 거 이제 라이브러리에서 우리 뭐 여러 가지 OS 지원한다고 해놨는데 그런 API 쓰면 안 되니까요. 네, 그걸 썼는지 체크해주고요. 근데 이제 뭐 API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리눅스에서는 뭐 epoll 쓰고 뭐 윈도우에서는 IOCP 쓰고 이런 식으로 분기를 처리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동작을 하는데 각각 구현을 따로따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API를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런타임 인포메이션에 있는 EaseOS 플랫폼
요 쿼리 하는 그 메서드 써가지고 조건문으로 감싸면은 그 if문 안쪽에서는 종속적 API 종속적인 API를 써도 OS 종속적인 API를 써도 이제 체크가 이 안에서는 안 걸려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그다음에 디프리케이트된 API 쓰면은 그것도 경고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경고가 아니고 오류. 그다음에 이제 뭐 옛날 .NET 프레임워크나 UWP에서 못 쓰는 API 있는지 이런 것도 뭐 체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걸 쓰고 있고, 네, 저희는 이제 애널라이즈 저런 정도 쓰고 있고, 뭐 추후로는 저희의 입맛에 맞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테스트 코드 저희가 이제 오픈 소스로 하다 보니까 테스트를 되게 열심히 해요. 유닛 테스트를 되게 열심히 하고, 유닛 테스트라기보다는 기능 테스트에 가까운 것들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플랫폼에서 돌리는 것도 하고 하는데, 이제 새로 뭐 메서드를 추가하거나 뭐 있는 메서드를 고치거나 하면은 테스트 안 한 동작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커버를 다 잘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를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요걸 하려고 할 때 좀 맨 처음에 좀 고생했던 게, 작년 이맘때쯤엔 막 이게 테스트 코드 커버리지를 막 어떻게 해야 되지? 로컬에서 하려고 하니까 맥에서 코드 커버리지 할 수 있는 게 막 없고 막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없었던가 막 상용이던가 막 다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지금 그냥 윈도우에서 돌리는데, 그 CI 에이저 CI에서 윈도우에서 돌리고 있고요. .NET에 이제 그 TRX 로거라는 게 있어가지고 요걸 하면 코드 커버리지를 이제 로깅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코드들이 히트를 했는지를 이제 로그를 딱 남길 수가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보통 통상적인 다른 언어에서 코드 커버리지를 하면 나오는 그 리포트 XML 형식이 있어요. 이게 아마 자바에서 쓰던 게 표준화된 거라기보다는 이제 디팩터 스탠다드겠죠. 뭐 그 XML 리포트를 읽는 다른 주변 도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걸로 변환하는 게 이제 MS에서 만든 코드 커버리지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이것도 US로 설치할 수 있는데, 요 안에 있는 그 CLI 도구로 Analyze라는 명령을 써가지고 변환을 할 수 있더라고요. 이 TRX 로그가 만든 커버리지 로그를 그 리포트 XML 형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이걸 통해서 그 코드 커브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뭘 해주는 거냐면은 저 XML 리포트를 CI에서 이제 그 걔네 코드 커브라는 게대로 이렇게 올리면은 이런 식으로 PR을 올렸을 때 이 PR에서 코드 커버리지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렇게 댓글로 달아줘요. 리포트를 간략해서 눌러서 들어가면은 막 그래프도 나오고 휘황찬란하게 막 엄청 자세한 리포트를 다 볼 수 있는데, 그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막 이렇게 히트한 거, 미스한 거 이런 식으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커버리지가 이제 여기는 되게 모험적인 사례를 일부러 찾아가지고 찍었는데 10%가 올랐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대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을 때 뭐 1% 떨어지는 거 이런 거까지는 괜찮다, 2%부터 안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스레스홀드를 정할 수가 있어요. 스레스홀드를 정하면은 이제 이 GitHub 밑에 뭐죠? 체크 스테이터스가 이제 초록불이 아니고 빨간불이 뜨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빨간불이 뜨면은 머지를 못 시키는 거죠. 테스트 커버리지를 올리지 않으면은 이제 머지를 못 시킨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책을 좀 그런 식으로 잡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이용하게 쓰고 있고, 네, 저희가 막 코드 커버리지에 이그노 이런 거 딱히 한 거 없는데 90%를 정도를 달성하고 있는 이 상태, 이 시점에서는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가 이제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다 보니까 API 문서 막 이런 거 해야 되고 해서 찾아봤어요. 이제 원래 저 스핑크스 그 파이썬 쓸 때는 스핑크스라고 해가지고 엄청 많이 쓰이는 그 다큐멘테이션 툴이 있어요. 이 스핑크스라는 게 꼭 파이썬에만 쓰이는 건 아니지만 파이썬으로 만든 툴이라 파이썬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데, 그래서 막 그런 걸 찾아봤는데 막 그러니까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 쓰던 뭐죠? 뭐 자바닥 같은 그런 종류의 툴은 API 문서 만드는 도구들이잖아. 이제 뭐 튜토리얼이나 가이드라인은 그럼 어디다 쓰냐? 막 다른 프로젝트 보면 막 GitHub 위키 쓰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코드 버전 관리랑 이게 달라지니까 코드 고치고 위키 고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좀 합쳐서 하고 싶어서 좀 찾아봤더니 다행히 도그FX라는 그리고 이게 MS 공식인 것 같던데 그런 도구가 있어가지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API 문서 생성이라기보다는 그 스태틱 웹사이트 제너레이터예요. 그러니까 그 GKL 같은 거에 가까운 역할인 거죠. 근데 단넷으로 만들었고요. 근데 이제 마크다운으로 만들면 HTML 파일로 이렇게 문서 같은 거 생성해주는 이걸로 블로그도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제 C# XML 다큐멘테이션을 추출해서 API 문서도 자동 생성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 홈페이지 안에서 두 개를 다 합쳐서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크로스 링크가 돼요. 그러니까 그 마크다운 문서 파일에서 C# 그 우리가 만든 API 문서의 어떤 메서드, 뭐 어떤 필드 이런 거 링크가 되고요. 반대로 C# API 문서에서도 마크다운 그 매뉴얼로 링크가 돼가지고 API 문서에서 뭐 이 API에 대한 그냥 아주 그냥 스펙에 가까운 설명을 하고 자세한 이해를 위해서는 요 가이드라인을 읽어주세요라고 링크 걸고 이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좋다고 생각했고, 네. 네. 그래서 프로젝트 웹사이트를 만들어주는 도구에 좀 가깝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포지션으로 보면은 파이썬에서 쓰는 스핑크스랑 되게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스핑크스가 거의 그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홈페이지 만드는 겸 API 문서 만드는 겸. 그래서 거의 그런 느낌으로 쓸 수 있는 도구고, 그래서 실제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저희 홈페이지 dax.replanit.io 들어가면은 여기 첫 페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홈페이지처럼도 만들 수 있고, 이제 메뉴 들어가면 API 리퍼런스 링 메뉴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API 문서로도 이렇게 추출을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한 웹사이트 안에서 또 통합돼서 나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으면 테마가 막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쓰는 사람이 많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테마가 별로 없고 막 커스텀을 하려고 했더니 막 무슨 처음 보는 템플릿 언어 막 뭐였지? 막 레이저였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막 테마를 좀 바꾸고 싶었는데 바꾸진 못했어요. 누가 좀 테마를 예쁜 걸 좀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저희가 이제 릴리스를 오픈소스로 이제 릴리스를 하는데 해보니까 되게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그래서 git 태그 일단 만들죠. 딱딱 땅땅 해가지고 요 시점에 코드가 이제 요 버전이다. 릴리스된 그 코드다. 라는 걸 하기 위해서 git 태그를 만들고 체인지 로그 썼던 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잘라가지고 올리고 그다음에 GitHub 릴리스에 패키지 파일도 올리고 API 문서랑 웹사이트도 업데이트를 하고 막 생성해가지고 업로드 열심히 하고 뉴게스 패키지도 올리고요. 그래서 막 이제 저희 이제 주요 메인테이너가 지금 4명인가 5명인가 그런데 좀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막 이게 하다 보면은 막 하나씩 빼먹고 이래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걸 하려면 자동화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자동화를 했어요. 그래서 GitHub 액션스를 써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동화를 했는데 이제 이게 하면은 태그를 푸시를 하면은 이 빌드가 돌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GitHub 릴리스에 체인지 로그 추출해서 자동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뉴겟 패키지도 여기 그냥 바뀌고 이게 GitHub 릴리스가 이 git 태그에 이렇게 붙어서 동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DocFX로 문서 생성해서 이런 식으로 뒤에 디렉토리 하나씩 만들어서 버전별로 생성 자동으로 하게 이것도 자동화를 이렇게 잘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뉴겟에도 올리는 걸 자동으로 하고요. 그 뉴겟에 그 뭐지? 토큰? API 토큰 만드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 써가지고 하면은 이제 아이디 비밀번호를 내가 CI에다가 넣지 않고도 업로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업로드를 이렇게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아까 태그 할 때 푸시 실행된다고 했는데 태그 푸시 아니더라도 그냥 마스터에 푸시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프리릴리스 뉴겟에 프리릴리스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시멘틱 버전에서 그 버전 뒤에다가 하이픈 붙이고 뭔가를 붙이면 이제 프리릴리스라고 보통은 이제 인식을 하는데 그걸 이 태그 이름만 버전 저 이름만 가지고 뉴겟이
알아서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올리면은 프리릴리스로 인식을 하고 뉴겟 인스톨을 그냥 할 때는 저게 빠져서 프리릴리스 빼고 인스톨이 돼요. 프리릴리스 하려면은 아마 그 옵션 줘야지 설치가 되고요. 그래서 프리릴리스로 이렇게 푸시할 때마다 매 버전을 올리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이틀리로 매일 자정에 한국 시간 자정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크론으로 그 GitHub 액션에 크론이 있어가지고 크론 잡으로 자정에 이렇게 올라가게 해서 같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엄청 싱거운 발표인데 네, 그래서 마무리를 조금 급하게 하자면은 아쉬웠던 것들부터 이제 여전히 이제 MS가 되게 열심히 오픈소스 하고 있긴 한데 아직 단내 프레임워크들 전체적으로는 오픈소스에 좀 미온적이라는 인상이 여전히 있어요.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냐면 여전히 소스 코드를 압축 파일로 배포한. 근데 그냥 소스 코드를 사실 배포하는 것 자체가 좀 고마울 때도 있는 게, 왜냐면 DLL만 배포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어서 막 뭘 찾으면은 막 그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찾아보면은 그 뭐죠?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네. 그리고 그 이제 소스 코드 공개했는데 기사에다가 라이선스 명시가 따로 없어요. 그냥 소스 코드만 명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오픈 소스 문화에 사실 익숙하지는 않은 거죠. 이게 라이선스가 없으면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오픈 소스라고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쓰지 못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GPL을 쓰는데 이게 라이선스가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적으로는 단내 코어로 막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단내 프레임워크만 타깃하는 유겟 패키지가 되게 많고, 그다음에 유니티는 단내 코어로 안 넘어가고 그런 아쉬움들이 있었고요. 반면에 좋았던 것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좀 선입견이 있었던 게 하기 전에는 막 윈도우에서만 되겠지 막 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단내 코어나 모노 때문에 리눅스나 맥OS에서도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저 그냥 개발 다 맥으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없이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건 있어요. 막 여전히 막 코드 커버리지 툴이나 뭔가 조금 그런 거, 뭐 프로파일러나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은 리눅스나 맥에서는 쓸 수 있는 도구가 없거나 있어도 되게 뭔가 오픈 소스로 누가 좀 만들다 만 것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기능이 되게 부족하거나 혹은 그 관리된 지 오래돼 가지고 실제로 실행하려고 하면은 실행이 잘 안 되거나, 막 옛날 OS 시스템 콜 API 막 이런 걸 썼는데 지금은 뭐 최신 OS에서 사라졌거나 이런 걸 쓰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되게 좋으면 보통 되게 좀 비싼 상용 소프트웨어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것들은 여전히 좀 아쉽긴 한데, 이거는 시간 문제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비주얼 스튜디오 안 쓰면은 되게 이제 고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기본이 단내 CLI 위에서 모든 게 얹어져 있다, 약간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단내 CLI로 많은 것들이 다 되고요. 그다음에 옴니샵 같은 게 이미 다 있어가지고 사실은 빔이나 이맥스 막 이런 좀 옛날 할아버지들이 쓰는 에디터에서도 어쨌든 단넷으로 개발 잘 할 수 있게 기반이 잘 마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쓰지 않았는데, 그 MS가 단넷 코어나 이런 것들 코드를 다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놔가지고 그 단넷 스탠다드에 있는 API 중에서 이게 대체 그 MS 공식 문서를 봐도 잘 모르겠는 거는 코드를 좀 까볼 수가 있게 됐어요. GitHub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그러니까 선입견이 원래 있었던 거긴 하지만 좀 편견과 다르게 그런 게 되게 확인하기 좋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로즐린 애널라이저는 또 오픈 소스랑 상관이 없이 좀 되게 단넷에서만 있는 되게 강력한 기능인 것 같다. 그래서 저거 되게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GitHub이 이제 MS가 샀잖아요. 그래서 막 GitHub에서 의외로 C샵이나 단넷 지원이 퍼스트 클래스예요. 막 최근에 생긴 패키지 레지스트리에 보면은 막 다커 이미지 올릴 수 있고 뭐 npm 올릴 수 있고 이런데 약간 조금 황당하게 뉴겟도 올릴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최근에 GitHub 이건 베타라서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는데, 막 이렇게 코드 안에서 눌러서 들어가면 아이덴티파이어 눌러서 들어가면 정의분 디클레이션 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동해주는, 뭐죠? 코드 점프라고 하나? 그게 GitHub 웹에서 이제 되는데,
지원하는 언어가 몇 개 없어요. 뭐 루비랑 몇 개 자바랑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C샵이라 가지고 그런 것도 이제 막 바로바로 지원을 해서 그런 것도 이제 좀 좋은 시대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이게 끝인데요. 네, 갑자기 끝났는데. 네, 그렇고 제 발표는 이제 내용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희 이제